구독자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숨소리로 시작해서 침묵으로 끝나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계신 곳은 안전한가요? 방문은 잠겨 있습니까?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가장 은밀하고 사적인 공간, 그래서 가장 안전하다고 믿었던 그곳이 순식간에 차가운 영안실로 바뀌어버린 공포에 관한 기록입니다. 자, 시계를 돌려보겠습니다. 2026년 2월 9일. 불과 며칠 전입니다. 서울 강북구 수유동. 밤거리는 여느 때와 다름없이 시끄러웠고 사람들은 웃고 떠들며 주말의 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 수많은 인파 속에 오늘 비극의 주인공 두 사람이 섞여 있었습니다. 화면을 봐주세요. 밤 9시 30분경. 한 남녀가 모텔 입구로 들어섭니다. 남자는 20대 후반, 건장한 체격입니다. 걸음걸이도 당당하고 옷차림도 깔끔합니다. 그 옆에는 긴 머리의 20대 여성 어씨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두 사람의 거리를 한번 보세요. 딱 붙어 있죠? 남자가 여자의 어깨를 감싸거나 여자가 남자의 팔짱을 끼고 있습니다. 누가 봐도 강제로 끌려가는 모습이 아닙니다. 아주 자연스러운, 이제 막 사랑을 시작한 연인처럼 보입니다. 지금 이 방송을 보고 계신 탐정단 여러분, 느낌이 오시나요? 이게 바로 이 사건의 첫 번째 트릭입니다. 피해자 남성 B씨는 꿈에도 몰랐을 겁니다. 자신의 옆에서 수줍게 웃고 있는 이 여자가 사실은 등 뒤에 치명적인 독을 숨기고 있다는 사실을요. 카운터 앞입니다. 여자가 계산을 하는 동안 남자는 뒤에서 기다립니다. 아주 평범하죠? 모텔 주인도 나중에 경찰 조사에서 이렇게 진술했습니다. 전혀 이상한 점이 없었다. 술에 만취한 것도 아니었고 싸우는 분위기도 아니었다. 그냥 평범한 투숙객이었다. 그렇습니다. 평범함. 범죄는 항상 이 평범함의 가면을 쓰고 우리 곁으로 다가옵니다. 두 사람은 305호 키를 받아들고 엘리베이터에 오릅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는 순간 남자의 운명은 결정되었습니다. 그 좁은 상자가 지옥으로 가는 급행열차였던 셈이죠. 자, 이제부터는 밀실의 시간입니다. 305호. 문이 닫히고 도어락이 철컥 잠깁니다. 이제 이 방 안에서 일어나는 일은 아무도 모릅니다. 오직 두 사람, 그리고 벽에 걸린 시계만이 알고 있겠죠. 시간은 흐릅니다. 방 안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TV 소리가 들렸을 수도 있고 샤워 물소리가 들렸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음료수 캔 따는 소리가 들렸겠죠. 치익 마이너스하고 탄산이 빠지는 그 경쾌한 소리가 사실은 죽음의 카운트다운 소리였다는 걸 남자는 알았을까요? 여기서 우리는 범인 어씨의 진술을 곱씹어봐야 합니다. 그녀는 경찰 조사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야기 좀 하다가 제가 준 음료수를 마시고 그 사람이 잠들었어요. 잠들었다. 과연 그게 잠이었을까요? 아니면 영원히 깨어날 수 없는 혼수 상태였을까요? 상상해보세요. 사랑하는 사람이 건넨 음료수입니다. 의심 없이 꿀꺽꿀꺽 마셨을 겁니다. 목을 타고 넘어가는 시원한 액체. 하지만 그 액체가 위장에 닿는 순간 혈관을 타고 온몸으로 독이 퍼져나가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자, 집중하세요. 지금부터가 오늘 챕터 1의 하이라이트입니다. 입실한 지 약 2시간이 지났습니다. 밤 11시 40분. 305호 문이 다시 열립니다. 누가 나오나요? 네, 여자 어씨입니다. 그런데 화면 확대 혼자입니다. 남자는 어디 갔죠? 보통 연인이 모텔에 갔다가 2시간 만에 나온다면 같이 나오거나 남자가 배웅을 해주는 게 일반적이지 않나요? 더 소름 돋는 건 그녀의 행동입니다. 화면을 정지해 보겠습니다. 그녀의 왼손을 봐주세요. 핸드폰을 쥐고 있습니다. 그리고 화면을 보며 뭔가 타이핑을 하고 있습니다. 걸음걸이? 비틀거림도 없습니다. 너무나 차분합니다. 방금 전까지 함께 있던 남자를 방에 남겨두고 나오는 사람치고는 지나치게 태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기서 퀴즈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채팅창에 답을 올려주세요. 만약 여러분이 방 안에 애인을 두고 혼자 먼저 나온다면 어떤 표정일 것 같나요? 아쉬워한다. 급한 일이 있어 서두른다. 화가 나서 씩씩거린다. 그런데 이 여자의 표정은 CCTV 상으로 봤을 때 그 어떤 감정도 읽히지 않는 무표정 그 자체였습니다.
할 일을 다 마친 퇴근길 직장인처럼 말이죠. 그녀는 그렇게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와 로비를 지나 유유히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방 안에 남겨진 남자 B씨는 어떻게 된 상태였을까요? 그녀가 문을 닫고 나올 때 남자는 침대 위에서 곤히 자고 있었을까요? 아니면 이미 차가운 시체가 되어가고 있었을까요? 밤은 지나고 아침이 밝았습니다. 2월 10일 정오. 퇴실 시간이 지났는데도 305호에서는 아무런 인기척이 없습니다. 인터폰을 해도 받지 않습니다. 결국 모텔 직원이 마스터키를 들고 올라갑니다. 문을 열었을 때 직원은 이상한 냄새를 맡지 못했을 겁니다. 피냄새도 싸운 흔적도 없었으니까요. 방은 깨끗했습니다. 침대 위에 한 남자가 누워 있습니다. 마치 곤히 잠든 것처럼요. 직원은 다가가서 남자를 흔듭니다. 손님, 퇴실 시간입니다. 하지만 남자는 대답이 없습니다. 직원이 남자의 어깨를 잡고 돌리는 순간 직원은 비명을 지르고 맙니다. 이미 남자의 몸은 딱딱하게 굳어 있었습니다. 사후 경직이 온 거죠. 119 구급대가 도착했을 때 그는 이미 사망한 지 꽤 오랜 시간이 지난 상태였습니다. 사인은 미상. 외상도 없고 목 졸린 흔적도 없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완벽한 돌연사 혹은 심장마비처럼 보였습니다. 경찰도 처음엔 단순 변사 사건으로 처리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현장에 출동한 강력계 형사의 눈에 아주 사소하지만 결정적인 단서 하나가 포착됩니다. 바로 침대 옆 협탁 위에 놓인 뚜껑이 열린 음료수병 2개였습니다. 하나는 비어있고 하나는 반쯤 남아있었습니다. 형사의 직감, 일명촉이 발동한 거죠. 건장한 20대 남자가 잠자다가 돌연사. 술 냄새도 안 나는데? 이거 뭔가 있다. 경찰은 즉시 모텔 CCTV를 확보합니다. 그리고 전날 밤 그와 함께 들어왔다가 홀로 나간 여자를 확인합니다. 추적은 빨랐습니다. 요즘 대한민국 경찰 CCTV 추적 능력은 세계 최고인 거 아시죠? 그녀의 동선을 역추적해서 불과 몇 시간 만에 그녀의 주거지를 특정합니다. 형사들이 그녀의 집문을 두드렸을 때 그녀는 뭘 하고 있었을까요? 도망갈 짐을 싸고 있었을까요? 아니면 죄책감에 떨고 있었을까요? 놀라지 마세요. 그녀는 배달 음식을 시켜 먹고 있었습니다. 형사들이 들이닥치며 B씨 사망사건 참고인으로 왔습니다 라고 하자 그녀는 너무나 담담하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 오빠 죽었어요? 그냥 잠든 거 아니었어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죽었어요? 라니요. 마치 남의 일 이야기하듯 되묻는 이 태도. 이게 과연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여자의 반응일까요? 하지만 여러분, 그녀의 연기는 여기까지였습니다. 경찰이 그녀의 집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방구석에 숨겨진 검은색 파우치가 발견됩니다. 형사가 그 파우치를 여는 순간 이 사건은 단순 변사가 아니라 엽기적인 연쇄범죄로 판도가 180도 뒤집힙니다. 과연 그 파우치 안에는 무엇이 들어있었을까요? 화장품? 아닙니다. 그 안에는 일반인은 평생 구경조차 할 수 없는 하얀 가루가 든 약병들과 수십 개의 주사기, 그리고 알 수 없는 의학 용어가 적힌 수첩이 들어있었습니다. 이게 도대체 뭘 의미하는 걸까요? 평범한 20대 무직 여성이 왜 집에 가니 약국을 차려놓고 있었던 걸까요? 그리고 그 수첩에 적힌 날짜들. 12월 9일, 1월 15일, 그리고 2월 9일. 그렇습니다. 2월 9일 B씨의 죽음은 시작이 아니라 세 번째였습니다. 이미 2명의 남자가 더 그녀의 실험실이나 다름없는 모텔방에서 쓰러졌던 겁니다. 구독자 여러분, 지금 소름 돋으셨나요? 저도 원고를 읽으면서 손이 떨립니다. 2월 9일의 비극은 빙산의 일각이었습니다. 경찰이 파우치를 여는 순간 판도라의 상자가 열린 겁니다. 그렇다면 수첩에 적힌 1월 15일, 그리고 작년 12월 9일에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특히 12월에 만난 첫 번째 남자는 놀랍게도 살아있다고 합니다. 그는 지옥에서 살아 돌아온 유일한 목격자입니다. 그가 기억하는 그날 밤의 진실, 그리고 그가 말해준 음료수의 맛. 도대체 무슨 맛이었길래 의심 없이 마셨을까요? 여러분, 시간을 한 달 전으로 되돌려야겠습니다. 2월에 비극이 있기 딱 25일 전. 1월 15일로 말이죠. 형사들이 어씨의 집에서 찾아낸 그 낡은 수첩.
그 안에는 마치 죽음의 장부처럼 날짜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중 두 번째 줄에 적힌 날짜, 1월 15일, XX 모텔. 경찰은 즉시 관할 서해 변사 사건 기록을 뒤졌습니다. 그리고 찾아냈습니다. 2월 사건 현장에서 불과 1km도 떨어지지 않은 또 다른 모텔. 그곳에서도 20대 남성이 싸늘한 주검으로 발견됐던 기록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원인 불명으로 처리되었던 그 사건. 자, 지금부터 1월의 그날 밤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1월 15일 밤 10시. 이날은 영하 10도를 밑도는 강추위가 몰아치던 날이었습니다. 거리에 사람도 별로 없던 그 밤, 또다시 두 남녀가 모텔촌에 나타납니다. 이번 피해자, 편의상 C씨라고 부르겠습니다. 26살의 건장한 체대생이었습니다. 평소 헬스 트레이너를 준비할 정도로 건강했던 청년. 술? 거의 못 마십니다. 담배? 안 피웁니다. 지병? 없습니다. 그야말로 돌연사와는 거리가 먼 사람이었죠. 그런 C씨가 누군가와 함께 모텔로 들어갑니다. 상대는 누구였을까요? 네, 여러분이 짐작하시는 바로 그녀입니다. 씨. 자, 이 화면을 봐주세요. 왼쪽이 1월, 오른쪽이 2월입니다. 소름 돋지 않습니까? 이건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완벽한 평행이론입니다. 첫째, 입장 방식이 똑같습니다. 1월에도 그녀는 남자의 팔짱을 끼고 아주 다정하게 웃으며 들어갔습니다. 남자는 그녀의 가방을 들어주고 있었죠. 그 가방 안에 자신을 죽일 도구가 들어있는 줄도 모르고 말입니다. 둘째, 범행 시간입니다. 1월 사건 기록을 보면 입실 시간 밤 10시 10분, 퇴실 시간 12시 5분. 정확히 약 2시간입니다. 2월 사건과 오차 범위 10분 내외입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녀에게는 루틴이 있었다는 겁니다. 약을 먹이고 약효가 돌고 남자가 완전히 쓰러지고 자신이 안전하게 빠져나오기까지 딱 2시간이면 충분하다는 계산이 이미 머릿속에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셋째, 가장 끔찍한 퇴실 장면입니다. 1월 15일 자정. 그녀가 모텔을 나옵니다. 이번에도 혼자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CCTV를 확대해보니 정말 기가 막힌 장면이 포착됩니다. 화면 1월 CCTV 확대. 엘리베이터 거울을 보는 여성. 그냥이 앵커 엘리베이터 아닙니다. 방금 사람을 죽이고 혹은 죽어가는 걸 보고 나온 여자입니다. 그런데 거울을 보며 뭘 하고 있죠? 앞머리를 정리하고 있습니다. 립스틱을 고쳐 바르고 옷매무새를 다듬습니다. 그리고 핸드폰을 켜서 누군가와 메시지를 주고받으며 키득키득 웃는 모습까지 보입니다. 심장박동. 아마 평온했을 겁니다. 죄책감.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녀에게 그날 밤은 살인 현장이 아니라 그저 미션 하나를 완수한 게임 같은 것이었을까요? 여기서 여러분은 궁금하실 겁니다. 아니, 1월에 사람이 죽었는데 왜 그때는 수사가 안 됐어? 경찰은 뭐 한 거야? 지금 댓글창 난리 났죠? 네, 저도 그게 제일 화가 납니다. 하지만 팩트를 체크해보면 경찰을 탓하기엔 상황이 너무 교묘했습니다. C씨가 발견된 건 다음 날 오후. 현장에는 외부 침입 흔적도, 타살 흔적목 졸림, 흉기도 전혀 없었습니다. 유서도 없었고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그녀는 현장을 완벽하게 청소했습니다. 2월 사건 때는 급하게 나오느라 음료수 병을 두고 나왔지만 1월에는 달랐습니다. 그녀는 마신 음료수 캔, 자신이 만진 물건들을 싹 다 가방에 챙겨서 나왔습니다. 지문 하나 남기지 않은 거죠. 부검 결과는 어땠냐고요? 당시에는 일반적인 독극물 검사만 진행했습니다. 청산가리나 농약 같은 거요. 하지만 그녀가 쓴 약물은 특수 정밀 검사를 하지 않으면 검출되지 않는 아주 빨리 분해되는 신종 의료용 마취제였습니다. 결국 사인은 원인 불명 내지 급성 심정지로 추정되었고 사건은 미궁에 빠질 뻔했습니다. 만약 그때 조금 더 깊게 파고들었다면 어땠을까요? 1월의 CCTV 속 그녀를 그때 특정했더라면 2월의 피해자 B씨는 지금 살아있지 않을까요? 1월의 피해자 C씨의 부모님은 지금도 아들이 왜 죽었는지 모른 채 그저 내가 건강하게 못 낳아줘서 미안하다며 가슴을 치고 계십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그게 병사가 아니라 명백한 타살이었다는 걸 알게 된다면 그 분노를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요? 자, 이제 범행 수법을 좀 더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경찰은 어 씨의 핸드폰을 포렌식했습니다. 그리고 1월 피해자 C 씨와의 대화 내용을 복구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대화 내용은 충격적이었습니다. C 씨, 저 술 잘 못 마셔요. 어 씨, 괜찮아요. 술 말고 맛있는 거 마시면 되죠. 제가 챙겨갈게요. 보이시나요? 제가 챙겨갈게요. 그녀는 이미 만나기 전부터 무기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술을 못 마신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의심 없이 마실 수 있는 달달한 음료수, 아마도 초코우유나 과일 주스 같은 것에 약을 탔을 겁니다. 건강을 챙기던 최대생 C씨. 술 대신 건네준 그녀의 음료수가 고마웠을 겁니다. 나를 배려해주는구나 생각했겠죠. 그 배려가 배신이 되어 심장을 멈추게 할 줄은 꿈에도 모른 채 말입니다. 1월의 비극은 2월의 예고편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경찰이 압수한 수첩의 맨 윗줄. 12월 9일, 1월 15일, 2월 9일, 그리고 작년 12월 9일. 경찰은 떨리는 마음으로 12월 9일의 기록을 조회했습니다. 또 사망자가 있는 건가? 연쇄살인이 3건인가? 반전이 일어납니다. 12월 9일 해당 모텔에서는 사망 신고가 없었습니다. 119 출동 기록도 없었습니다. 수첩에는 분명 적혀 있는데 시체는 없다. 그렇다면 12월의 남자는 어디로 간 걸까요? 증발했을까요? 아닙니다. 경찰은 수소문 끝에 12월 9일 어 씨와 만났던 남성 D 씨를 찾아냅니다. 그리고 D 씨는 전화를 받자마자 이렇게 외쳤다고 합니다. 아, 그 여자요? 네, 기억나죠. 저 그날 진짜 죽다 살아났거든요. 유일한 목격자가 등장했습니다. 지옥문 앞까지 갔다가 돌아온 남자. 그가 기억하는 그날의 맛, 그날의 기억. 그는 말합니다. 그 음료수를 마시자마자 세상이 빙글빙글 돌더니 눈을 떠보니 다음 날 저녁이었어요. 과연 12월의 생존자 D 씨는 어떻게 죽음을 피할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그가 말해준 그녀의 이상한 행동 하나. 범죄 심리학자들도 이 부분에서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녀가 제가 잠든 줄 알고 도대체 그녀는 쓰러진 남자 옆에서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상상을 초월하는 그녀의 엽기적인 취미. 잠시 후 챕터 3. 12월의 생존자 죽다 살아난 목격자 편에서 그 충격적인 증언을 육성으로 공개합니다. 작년 12월 9일. D 씨는 만남 앱을 통해 어 씨를 처음 만났습니다. 프로필 사진 속 그녀는 청순하고 수수한 대학생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D 씨는 생각했겠죠. 운이 좋다. 이렇게 괜찮은 사람을 만나다니. 첫 만남부터 그녀는 적극적이었습니다. 오빠, 밖이 너무 춥죠? 우리 따뜻한 데로 가요. 남자는 거절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강북구 수유동의 그 모텔로 들어갑니다. 네, 나중에 1월과 2월의 피해자가 죽어나갔던 바로 그 죽음의 방입니다. 방에 들어오자마자 그녀는 가방에서 주섬주섬 뭔가를 꺼냅니다. D 씨는 술을 못 마시는 체질이었습니다. 그걸 알고 있던 그녀가 꺼낸 건 소주병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편의점에서 흔히 파는 비타민 음료와 초코우유였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그녀의 치밀함에 주목해야 합니다. 보통 의심 많은 사람들은 개봉된 음료는 마시지 않죠? 그녀는 D 씨가 보는 앞에서 따닥 소리가 나게 새 음료수를 땄습니다. 안심시키기 위한 퍼포먼스였던 거죠. 그리고 그녀는 자연스럽게 등을 돌려 컵을 찾으러 가는 척합니다. 바로 이 3초. 이 짧은 찰나의 순간에 그녀의 손은 마술사보다 빨랐을 겁니다. 소매 속에 숨겨둔 가루약을 톡하고 털어넣었겠죠. 그녀가 웃으면서 건네줬어요. 오빠 이거 마셔. 피로 회복에 좋대.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마셨죠. 꿀꺽꿀꺽. 근데 끝맛이 좀 이상했어요. 비타민 음료 특유의 신맛 말고 혀가 아려오는 쓴맛이 확 올라오더라고요. 마치 알약을 씹어먹고 물 안 마셨을 때 느낌? 그래서 제가 이거 맛이 왜 이래? 하니까 그녀가 태연하게 그러더라고요. 아, 그거 고농축 비타민이라 그래. 몸에 좋은 거야. 다 마셔. 여러분, 몸에 좋은 거야. 이 말이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녀는 독을 주면서 약이라고 속였습니다. D 씨는 그녀를 믿고 그 쓴맛을 참아가며 마지막 한 방울까지 다 마셨습니다. 약효는 빨랐습니다. 마신 지 10분도 안 돼서 반응이 옵니다. D 씨의 증언에 따르면
졸음이 쏟아지는 느낌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누가 내 머리를 둔기로 내리친 것 같았다. 천장이 빙글빙글 돌더니 전등 불빛이 레이저처럼 쏟아졌다. 그리고 가장 공포스러운 건 마비였습니다. 손가락 하나 까딱할 수 없었습니다. 뇌는 깨어있는데 몸이 말을 안 듣는 겁니다. 의학 용어로 신경차단 상태가 온 거죠. D 씨는 살려달라고 소리치고 싶었지만 혀가 굳어서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어버버. 그게 그가 낼 수 있는 마지막 소리였습니다. 그리고 흐려지는 시야 속에서 그는 그녀를 봤습니다. 보통 애인이 갑자기 쓰러지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빠 왜 그래? 정신 차려. 흔들고 119를 불러야 정상이잖아요. 그런데 그녀는 가만히 앉아서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D 씨는 마지막 남은 힘을 짜내어 눈을 떴습니다. 그리고 봤습니다. 그녀가 자신의 손목을 잡고 맥박을 체크하는 모습을, 그리고 핸드폰 스톱워치를 보며 고개를 끄덕이는 모습을. 그 순간 D 씨는 직감했습니다. 내가 사랑에 빠진 게 아니라 사냥을 당했구나. 그 뒤로 D 씨의 기억은 없습니다. 눈을 떴을 때는 이미 다음 날 오후였습니다. 무려 14시간 동안 기절해 있었던 겁니다. 머리가 깨질 듯이 아프고 속은 뒤집어질 것 같았습니다. 비틀거리며 일어났을 때 방 안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녀는 이미 사라진 뒤였죠. 테이블 위에는 빈 음료수 병만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D 씨는 처음엔 내가 너무 피곤해서 기절했나? 라고 생각했답니다. 하지만 핸드폰을 켜보니 카톡은 차단되어 있었고 만남 앱 계정은 탈퇴되어 있었습니다. 완벽한 손절. 먹튀도 이런 먹튀가 없죠.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의문점이 생깁니다. 왜 1월과 2월의 피해자들은 죽었고 12월에 D 씨는 살았을까? 전문가들의 분석은 충격적입니다. 그녀는 12월에 양 조절을 실험했다. 처음부터 죽일 작정은 아니었을 수도 있습니다. 혹은 약물의 치사량을 몰랐을 수도 있죠. 12월에 D 씨에게 먹여보니 죽지는 않고 14시간 기절하더라. 아, 이 정도 양으로는 안 죽네. 그럼 다음번엔 좀 더 늘려볼까? 그래서 1월에는 양을 늘렸고 결과는 사망. 2월에는 더 확실하게 보내기 위해 양을 더 늘렸고 또 사망. D 씨가 살아남은 건 그녀의 자비심 때문이 아니라 그녀의 살인 레시피가 완성되기 전 단계였기 때문이라는 분석입니다. D 씨는 말 그대로 살아있는 데이터였던 겁니다. D 씨는 살아남았지만 지금도 고통 속에 살고 있습니다. 원인 모를 두통과 손떨림,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을 믿지 못하는 공포. 그는 인터뷰 마지막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그때 신고했어야 했어요. 제가 그냥 재수가 없었다고 넘기는 바람에 1월, 2월에 그 사람들이 죽은 거예요. 다 제 탓입니다. D 씨 잘못이 아닙니다. 작정하고 속이려는 악마를 어떻게 당해냅니까? 하지만 그의 죄책감은 그를 평생 괴롭힐 겁니다. 여러분, D 씨의 증언으로 확인된 팩트는 하나입니다. 그녀는 약물의 효과를 알고 있었다는 것. 그리고 치밀하게 양을 조절했다는 것. 그렇다면 이제 남은 퍼즐은 하나입니다. 도대체 그 약은 무엇인가? 일반 수면제? 아닙니다. 졸피뎀? 아닙니다. 경찰이 압수한 그녀의 파우치에서 나온 약물은 전신 마취 수술을 할 때나 쓰는 의사들도 함부로 못 다루는 죽음의 우유라고 불리는 약물이었습니다. 그리고 충격적인 사실. 그녀는 의사도 간호사도 아니었습니다. 무직인 20대 여성이 어떻게 대학병원급 약물을 박스째로 가지고 있었을까요? 이 뒤에는 거대한 어둠의 공급책이 숨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드디어 판도라의 상자, 그 두 번째 뚜껑을 엽니다. 앞선 챕터에서 생존자 D 씨는 말했습니다. 혀가 아려울 정도로 썼다. 그리고 마시는 순간 몸이 마비됐다. 이건 일반적인 수면제인 졸피뎀이나 알코올 반응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졸피뎀은 쓴맛이 나지 않고 술은 서서히 취하죠. 경찰이 압수한 어 씨의 검은 파우치. 국과수 정밀 감식 결과 그 안에 들어있던 약물의 정체가 밝혀졌습니다. 그 이름은 바로 들어보셨나요? 에토미데이트. 그리고 맹독성 근육이완제. 이건 약국에서 살 수 있는 감기약이 아닙니다. 동네 의원에서 처방해주는 수면제도 아닙니다. 이것은 대학병원 수술실에서 전신 마취를 할 때
환자의 의식을 강제로 끊어놓기 위해 사용하는 전문 의약품입니다. 의사들도 환자의 몸무게, 나이, 건강 상태를 정밀하게 계산해서 0.1mg 단위로 투여하는 이 위험한 약물을 그녀는 모텔방에서 눈대중으로, 그것도 음료수에 타서 먹였습니다. 이건 실수가 아닙니다. 이건 명백한 살인행위이자 생체 실험입니다. 자, 여기서 첫 번째 의문이 풀립니다. 왜 그녀는 항상 초코우유나 하얀색 음료를 고집했을까요? 애토미데이트는 흔히 우유 주사라고 불리는 프로포폴과 비슷하게 하얀색을 띠는 경우가 많습니다. 투명한 물이나 소주에 타면 금방 티가 나겠죠. 뿌옇게 변하니까요. 하지만 우유나 불투명한 주스에 타면 감쪽 같습니다. 생존자 D씨가 느꼈던 그 쓴맛. 그건 바로 약물 본연의 화학적인 맛이었습니다. 그녀는 그 쓴맛을 감추기 위해 달콤한 초코우유를 선택한 겁니다. 달콤함 뒤에 숨겨진 치명적인 독. 피해자들은 그 달콤함에 속아 자신의 숨통을 끊을 약물을 제 손으로 마신 겁니다. 그렇다면 이 약은 어떻게 사람을 죽일까요? 씨는 주장합니다. 잠만 재우려고 했다. 여러분, 이 말이 얼마나 무식하고 위험한 말인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약물의 가장 치명적인 부작용은 바로 호흡 억제입니다. 뇌를 마비시켜 잠들게 하는 동시에 우리 몸에 숨쉬라는 명령 신호까지 차단해버립니다. 수술실에서는 마취과 의사가 산소호흡기를 대기시켜 놓고 투여합니다. 숨이 멈추면 기계를 돌려야 하니까요. 그런데 모텔방에 산소호흡기가 있나요? 마취과 의사가 있나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피해자 B씨와 1월의 피해자 C씨는 잠든 게 아닙니다. 서서히, 아주 고통스럽게 스스로 숨쉬는 법을 잊어버린 겁니다. 그녀가 옆에서 지켜보는 동안 그들의 폐는 공기를 갈구하며 천천히 멈춰갔을 겁니다. 더 충격적인 사실은 파우치에서 나온 약이 한 종류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항히스타민제, 근육이완제, 그리고 정체불명의 흰 가루들. 그녀는 이 약들을 섞었습니다. 일명 죽음의 칵테일. 약물은 단독으로 쓸 때보다 섞었을 때 그 독성이 몇 배, 몇십 배로 뜁니다. 이를 시너지 효과라고 하죠. 근육이완제는 말 그대로 근육을 풀어버립니다. 혀가 말려들어가 기도를 막고 횡격막이 풀려 숨을 못 쉬게 합니다. 여기에 마취제를 붓는다? 이건 확인 사살이나 다름없습니다. 살아날 확률 0%에 가깝습니다. 12월에 생존자 D씨가 살아난 건 정말 하늘이 도운 기적이었습니다. 자,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을 던질 차례입니다. 지금 채팅창에도 질문이 쏟아지고 있네요. 도대체 20대 백수가 저런 약을 어디서 구했냐? 애토미데이트, 근육이완제. 이건 향정신성 의약품으로 아주 엄격하게 관리됩니다. 병원에서도 금고에 보관하고 앰플 하나 쓸 때마다 장부를 적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녀의 파우치에는 이게 수십 개가 들어있었습니다. 경찰은 두 가지 가능성을 의심했습니다. 첫째, 그녀가 의료계 종사자다. 간호사, 간호조무사, 치위생사. 조회 결과 그녀는 의료 면허가 없는 평범한 무직이었습니다. 병원 근처에도 간 적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남은 가능성은 하나. 둘째, 병원 내부 조력자가 있거나 어둠의 루트를 뚫었다. 경찰은 그녀의 스마트폰을 뒤졌습니다. 카카오톡? 깨끗합니다. 문자? 배달 음식 주문뿐입니다. 하지만 디지털 포렌식의 끝판왕, 경찰청 사이버 수사대가 숨겨진 폴더 하나를 찾아냅니다. 바로 텔레그램입니다. 그 안에는 약방 매더선 룸이라는 대화방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닥터 김이라는 닉네임을 쓰는 자와 나눈 대화가 발견됩니다. 씨 선생님, 저번에 주신 거 효과가 좀 약한 것 같아요. 애가 금방 깨요. 닥터 김내성 생겨서 그래. 이번엔 레드로 보내줄게. 대신 가격은 2배야. 씨 돈은 상관없어요. 확실하게 재울 수 있는 걸로 퀵 보내주세요. 던지기 장소는 아시죠? 보이십니까? 애가 금방 깨요. 확실하게 재울 수 있는 거. 그녀에게 피해자들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약효를 테스트하는 장난감이었고 애였습니다. 그리고 이 닥터 김. 이자가 진짜 악의 축입니다. 병원에서 약을 빼돌려 파는 내부자인지 아니면 불법 제조 공장을 가진 마약상인지. 그녀는 이자에게 수백만 원을 송금하고
퀵 서비스나 던지기 수법 특정 장소에 숨겨두고 찾아가게 하는 방식으로 약을 공급받아 왔습니다. 어 씨가 모텔비를 계산할 때 썼던 카드네요. 평범한 생활비 같았지만 그 돈의 대부분은 이 죽음의 약을 사는데 탕진되고 있었던 겁니다. 보통 마약 범죄자들은 자기가 기분 좋으려고 약을 합니다. 하지만 어 씨는 달랐습니다. 부검 결과 정작 그녀의 몸에서는 약물 성분이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자기는 안 하고 남한테만 먹였다. 즉, 그녀의 중독은 약물 그 자체가 아니라 약에 취해 무력해진 남성을 지배하는 상황 그 자체였다는 겁니다. 건장한 남자가 내 손짓 하나에 내가 탄 물 한 잔에 픽픽 쓰러진다. 내 앞에서 아무것도 못하고 내 처분만 기다린다. 그녀는 이 완전한 통제감에 중독되어 있었던 건 아닐까요? 이건 마약 중독보다 더 무서운 권력 중독이자 살인 중독입니다. 약물의 정체는 밝혀졌습니다. 공급책 닥터 김에 대한 추적도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아직 풀리지 않은 가장 큰 의문이 있습니다. 그녀는 왜 하필 만남 앱을 선택했을까요? 그리고 그녀는 피해자들이 쓰러져 있는 그 2시간, 3시간 동안 단순히 지켜만 봤을까요? 경찰이 압수한 그녀의 클라우드 계정에서 피해자들의 나체 사진과 알 수 없는 동영상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돈도 뺏지 않았던 그녀가 뺏어가려 했던 것. 그것은 바로 피해자들의 영혼이었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스마트폰에는 몇 개의 앱이 깔려 있나요? 그 중에서 혹시 외로움을 달래주는 앱이 있나요? 오늘의 범인 어 씨에게 스마트폰은 단순한 기계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녀만의 디지털 사냥터였고 그녀의 손가락 끝에서 수많은 남성들이 쇼핑당하듯 골라졌습니다. 챕터 4에서 우리는 그녀가 사용한 죽음의 약물을 확인했습니다. 그렇다면 그녀는 그 약물을 누구에게 왜 사용했을까요? 경찰이 그녀의 클라우드 계정을 복구했을 때 수사관들은 눈을 의심했습니다. 그곳에는 우리가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인간 박제의 현장이 고스란히 저장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부터 공개할 내용은 다소 충격적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명백한 팩트이자 그녀의 범죄 동기를 설명하는 가장 중요한 열쇠입니다. 준비되셨나요? 그녀의 비밀 폴더를 엽니다. 어 씨의 닉네임은 겨울아이였습니다. 프로필 사진? 아주 평범했습니다. 카페에서 찍은 셀카 강아지 사진. 어디서나 볼 수 있는 20대 여성의 모습이었죠. 자기소개란에는 짧게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심심해요. 대화하실 분. 이상한 사람 4절. 참 아이러니하죠? 이상한 사람 4절이라니. 정작 가장 이상하고 위험한 사람은 본인이었는데 말입니다. 그녀의 사냥 방식은 아주 효율적이었습니다. 보통 여성 유저들은 쪽지가 오면 골라서 답장을 하죠. 하지만 그녀는 달랐습니다. 마치 그물을 던지듯 수십 명의 남성에게 동시다발적으로 접근했습니다. 그녀의 타깃, 잘생긴 남자, 돈 많은 남자. 아닙니다. 그녀가 노린 건 바로 오늘 당장 만날 수 있는 남자, 그리고 외로워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사진이 예쁘시네요. 어 씨 감사해요. 히읗, 저 지금 혼자 있는데. 술 한잔 하실래요? 남성이요? 지금요? 벌써 11시인데. 어 씨, 네, 지금 당장요. 제가 오빠네 동네로 갈게요. 모텔 잡아주세요. 보이십니까? 지금 당장 제가 갈게요. 모텔 잡아주세요. 남성들 입장에서는 거절할 이유가 없는 제안입니다. 예쁜 여자가 내 동네까지 와서 숙박업소에서 만나자고 한다? 이걸 그린라이트라고 착각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건 그린라이트가 아니라 앰뷸런스의 레드라이트였습니다. 그녀는 시간을 낭비하지 않았습니다. 썸 타는 과정, 생략, 감정교류, 생략. 그녀에게 필요한 건 오직 하나. 자신의 약물 실험 대상이 되어줄 살아있는 육체뿐이었습니다. 경찰이 압수한 그녀의 핸드폰. 그 중에서도 보안 폴더에 저장된 사진들. 여기에는 12월의 생존자 D씨, 1월의 사망자 C씨, 그리고 2월의 피해자 B씨를 포함해 우리가 알지 못했던 신원 미상의 남성들 사진까지 수십 장이 들어있었습니다. 사진 속 남성들은 하나같이 똑같은 모습이었습니다. 침대에 널브러져 있고, 눈은 감겨 있고, 입은 벌어져 있고. 네, 바로 약물에 취해 인사불성이 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충격적인 건 그 구도입니다. 몰래 찍은 도찰? 아닙니다.
사진 속에서 어 씨는 V를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옆에 사람은 거품을 물고 쓰러져서 죽어가는데 그 옆에서 뷰티 카메라 앱을 켜고 가장 예쁜 표정을 지으며 셀카를 찍는 여자. 심지어 남자의 몸 위에 자신의 발을 올려놓고 찍은 인증샷까지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기록이 아닙니다. 이건 사냥꾼이 곰을 잡고 그 가죽 위에서 사진을 찍는 것과 똑같은 심리입니다. 내가 이 남자를 정복했다. 이 거대한 남자가 내 손짓 하나에 무너졌다. 그녀는 사진을 찍으며 희열을 느꼈던 겁니다. 피해자들은 그녀의 앨범 속에서 박제된 트로피가 되어버렸습니다. 사진뿐만이 아니었습니다. 10초, 20초짜리 짧은 동영상들도 발견되었습니다. 영상 속에서 그녀는 쓰러진 남성들을 조롱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남자의 뺨을 툭툭 치기도 하고 코를 막아보기도 하고 심지어 남자의 눈꺼풀을 강제로 벌려 동공 반응을 확인하기도 했습니다. 마치 장난감을 가지고 노는 어린아이처럼요. 이 영상들이 말해주는 진실은 명확합니다. 그녀는 남자가 죽을지 살지 걱정한 게 아니라 이 상태가 얼마나 유지되는지를 즐기고 있었던 겁니다. 12월에 생존자 D씨가 기억했던 눈을 까뒤집어 보던 모습. 그게 환각이 아니라 현실이었음이 이 영상으로 증명되었습니다. 자, 보통 이런 마취 강도 사건은 금품 갈취가 목적입니다. 지갑을 털어가거나 계좌 이체를 시키죠. 어 씨도 피해자들의 지갑에 손을 댔습니다. 신용카드를 꺼냈죠. 그런데 그녀가 그 카드로 긁은 내역. 이걸 보면 더 화가 납니다. 명품 가방? 보석? 아닙니다. 편의점 담배 2갑. PC방 1만 원 충전. 모바일 게임 아이템 33,000원. 고작 이 돈이었습니다. 사람 목숨값이 고작 담배 2갑입니까? 전문가들은 이렇게 분석합니다. 그녀에게 돈은 부차적인 문제였다고. 그녀가 피해자의 카드를 쓴 진짜 이유는 내가 너의 돈까지 마음대로 쓸 수 있다는 통제감의 확인이었다는 겁니다. 심지어 2월 피해자 B씨가 사망해 있는 동안 그녀는 B씨의 카드로 근처 편의점에서 삼각김밥과 바나나 우유를 사 먹었습니다. 사람이 죽어가는 방 바로 옆에서 남의 돈으로 배를 채운 겁니다. 이게 사이코패스가 아니면 도대체 뭡니까? 경찰이 디지털 포렌식을 하던 중 등골이 오싹해지는 폴더 하나를 발견합니다. 이미 사진이 가득 찬 12월, 1월, 2월 폴더 옆에 새로 생성된 하지만 아직 비어있는 3월이라는 폴더가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그녀는 멈출 생각이 없었습니다. 만약 2월 9일에 그녀가 꼬리를 잡히지 않았다면 지금쯤 누군가는 저 3월 폴더의 첫 번째 사진으로 남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4월, 5월. 피해자는 계속 늘어났겠죠. 그녀에게 이 살인은 멈출 수 없는 중독 게임이었고 폴더가 하나씩 채워질 때마다 그녀의 살인 레벨도 올라가고 있었던 겁니다. 약물, 채팅 내역, 그리고 이 끔찍한 사진과 영상들. 모든 증거는 완벽하게 그녀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빼도 박도 못하는 상황. 하지만 그녀는 취조실에서도 뻔뻔하게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베테랑 형사조차 말문이 막히게 만든 기상천외한 논리를 펼치기 시작합니다. 사진요? 그거 다 오빠들이 찍어달라고 한 거예요. 컨셉샷이라니까요. 저 억울해요. 죽은 자는 말이 없다. 그 점을 악용한 그녀의 마지막 발악. 과연 그녀는 법망을 빠져나갈 수 있을까요? 그리고 경찰은 그녀의 입을 열게 만들 결정적인 한방 스모킹건을 준비합니다. 좋아요 한번 누르고 따라오세요. 체포 직후 어 씨의 태도는 어땠을까요? 불안해했을까요? 울면서 용서를 빌었을까요? 아니요. 담당 형사의 전원에 따르면 그녀는 조사받는 내내 다리를 꼬고 하품을 했다고 합니다. 심지어 형사에게 이런 말까지 했다고 하네요. 형사님, 저 배고픈데 돈가스 좀 시켜주시면 안 돼요? 사람 셋을 죽음으로 몰아넣고 돈가스가 목구멍으로 넘어갈까요? 그녀에게 죄책감이란 감정은 애초에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준비한 무기는 바로 모르쇠와 남탓. 지금부터 그녀의 거짓말이 어떻게 시작되고 어떻게 박살나는지 그 숨막히는 24시간의 기록을 공개합니다. 아니, 제가 죽인 게 아니라니까요. 오빠들이 먼저 원했어요. 나 불면증 있어서 잠 좀 푹 자고 싶다. 센 거 없냐?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던 수면 유도제 좀 나눠준 거예요. 서로 합의하에 한 건데 그게 왜 살인이에요? 전 억울해요. 전 몰랐죠.
판매책이 그냥 잠잘 오는 거라고 해서 산 거예요. 저도 피해자라고요. 들으셨나요? 피해자 코스프레. 그녀는 죽은 사람들에게 책임을 떠넘깁니다. 그들이 원해서 줬다. 나는 약인 줄만 알았다. 죽은 자는 말이 없으니 자기 마음대로 시나리오를 쓰는 거죠. 형사들은 속이 타들어갑니다. 물적 증거는 있는데 고의성을 입증할 자백이 안 나오니까요. 합의. 그래, 100번 양보해서 합의라고 치자. 그럼 이건 뭐야? 사람이 거품 물고 쓰러져 있는데 그 옆에서 V하고 셀카 찍는 게 불면증 치료해주는 사람의 태도냐? 어씨의 눈동자가 처음으로 흔들립니다. 자신의 비밀 폴더가 털렸다는 걸 이제야 알게 된 거죠. 하지만 그녀는 곧바로 표정을 바꾸고 더 기막힌 궤변을 늘어놓습니다. 아, 그거요? 그거 오빠들이 시킨 거예요. 나 자는 모습 궁금하다. 인증샷 남겨달라고 해서 찍어준 거예요. 요즘 커플들 그런 거 많이 해요. 형사님 꼰대세요? 진짜 멘탈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형사님 꼰대세요? 라니요. 그녀는 이 상황을 세대 차이나 특이한 취향으로 몰아가려 합니다. 상식적인 대화가 통하지 않는 상대. 형사들은 벽을 보고 이야기하는 기분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오빠 쓰러졌을 때 살리려고 했어요. 뺨도 때리고 흔들고 물도 먹이고. 근데 안 일어나서 무서워서 도망친 거예요. 신고를 못했던 건 제가 약을 쓴 게 걸릴까봐 겁나서 그런 거지. 죽이려던 건 절대 아니에요. 형사들은 이 거짓말을 깨야 합니다. 무서워서 도망친 게 아니라 죽는 걸 확인하고 나갔다는 걸 증명해야 하죠. 결정적인 스모킹 건이 등장합니다. 무서워서 도망쳤다. 그래, 무서웠겠지. 근데 무서운 사람이 편의점에 들러서 삼각김밥이랑 바나나 우유를 사 먹냐? CCTV 시간 봐라. 너 305호에서 나왔지? 그리고 바로 엘리베이터 안 탔어. 복도 끝 비상구 계단에 앉아서 14분 동안 뭐 했어? 편의점에서 사온 거 먹었잖아. 사람이 죽어가는데 방 바로 앞 비상구에서 밥이 넘어가더냐? 그녀는 도망친 게 아닙니다. 그녀는 피해자가 죽기를 기다리며 혹은 죽어가는 과정을 즐기며 바로 옆 비상구에서 야식을 먹고 있었던 겁니다. 무서워서 도망쳤다는 그녀의 주장은 이 삼각김밥 영수증 한 장으로 산산조각 났습니다. 이건 구호조치의 의무를 저버린 것을 넘어 인간이기를 포기한 행동입니다. 형사는 쐐기를 박습니다. 그리고 내 폰 검색 기록. 심정지 오는 시간, 애토미 데이트 치사량. 이거 사건 3일 전에 검색했더라. 죽을 줄 몰랐다고? 넌 정확히 알고 있었어. 몇 미리그램을 넣으면 몇 분 뒤에 죽는지. 더 이상 빠져나갈 구멍이 없다는 걸 깨달은 순간. 보통의 범죄자들은 여기서 웁니다. 잘못했어요. 한 번만 봐주세요. 하지만 어씨는 달랐습니다. 그녀는 갑자기 웃기 시작했습니다. 짜증나네. 그래서요? 제가 찌르길 했어요. 목을 조르길 했어요? 지들이 좋다고 마신 거라니까. 내가 억지로 입 벌려서 들이부은 증거 있어요? 없잖아요. 여러분, 이게 바로 사이코패스의 민낯입니다. 증거가 드러나도 반성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증거의 허점을 찾으려 듭니다. 강제성이 없었다는 점을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 거죠. 그녀의 머릿속에는 미안함이 아니라 형량 계산기만 돌아가고 있었던 겁니다. 증거. 그래, 내가 안 먹였다고 치자. 근데 이 약 판 놈, 닥터 김. 우리가 못 잡을 줄 알았지? 내 폰에서 나온 텔레그램 아이디로 추적해서 방금 검거했다. 닥터 김이 다 불었어. 내가 확실하게 보내버릴 수 있는 약, 숨 안 쉬게 하는 약 달라고 했다며. 녹음 파일도 있더라. 이래도 실수야? 이건 청부살인급이야. 너 혼자 다 뒤집어 쓸래? 아니면 사실대로 말할래? 자신의 유일한 동아줄이자 범죄 파트너였던 공급책이 잡혔다는 소식. 그리고 자신의 살인 의도가 담긴 목소리가 증거로 남았다는 사실. 그제야 그녀의 어깨가 무너져 내립니다. 드디어 입이 열렸습니다. 죽일 생각이었다. 이 짧은 한마디를 듣기 위해 형사들은 24시간을 싸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안심하기엔 이릅니다. 경찰 조사가 끝나면 이제 검찰과 법원의 시간이 옵니다. 그녀는 감옥에 가서도 반성문을 쓰는 척하며 감형을 노릴 겁니다. 변호사를 써서 심신미약이니 우울증이니 하는 핑계를 대겠죠. 과연 대한민국 법원은 그녀에게 어떤 판결을 내렸을까요?
1심 재판장 분위기는 살벌했습니다. 검사는 사형을 구형했고 그녀는 눈물쇼를 시작했습니다. 오늘 드디어 1심 선고 공판이 열리는 날입니다. 수사 과정에서 죽일 의도는 없었다며 끝까지 발뺌했던 어 씨. 과연 법의 심판대 앞에서는 어떤 모습을 보였을까요? 오전 10시. 재판장이 들어오고 곧이어 피고인 어 씨가 호송관들에게 이끌려 들어옵니다. 망청석이 술렁거립니다. 저 여자가 맞아? 완전 딴 사람인데? 기억하시죠? 클럽에서 춤을 추고 만남의 프로필 사진에서 화려하게 웃던 그녀. 하지만 법정에 나타난 그녀는 180도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화장기 하나 없는 창백한 얼굴. 머리는 질끈 묶었고 커다란 검은 뿔테 안경을 쓰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들어오자마자 판사석을 향해 90도로 깎듯이 인사를 합니다. 그리고 방청석에 있는 유가족 쪽은 단 한 번도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연기는 이미 법정 문을 들어서는 순간부터 시작된 겁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피고인은 이 사건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피고인이 왜 이런 끔찍한 일을 저질렀는지 그 배경을 참작해 주셔야 합니다. 피고인은 어린 시절 부모님의 이혼으로 경제적으로 매우 궁핍했으며 성인이 된 후에도 취업 실패로 인해 극심한 우울증과 공황장애를 앓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수면 마취제에 손을 댄 것은 남을 해치려는 목적보다 본인의 불면증과 불안감을 해소하려는 잘못된 시도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피해자들에게 약을 권한 것도 나처럼 힘든 오빠들이 푹 잤으면 좋겠다는. 비록 방법은 잘못되었으나 그 의도만큼은 선이었습니다. 변호인은 계속해서 주장합니다. 살인의 고의는 없었다. 단지 약물 양 조절에 실패한 업무상 과실치사에 가깝다. 즉, 살인죄가 아니라 과실치사나 상해치사로 형량을 깎아달라는 겁니다. 피가 거꾸로 솟지 않습니까? 어 씨는 구치소에 있는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판사님께 반성문을 썼다고 합니다. 무려 30통이 넘는 반성문. 판사님은 이 정성을 보고 아, 이 친구가 진짜 반성하는구나 라고 생각했을까요? 다행히 이번 검사님은 아주 집요한 분이었습니다. 검찰 측이 이 반성문의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내용을 보면 이게 반성문인지 일기장인지 헷갈릴 정도입니다. 판사님, 구치소 밥이 너무 맛이 없어요. 엄마가 해준 김치찌개가 먹고 싶어요. 저는 사실 꿈이 많아요. 나가면 자격증 따서 바리스타가 되고 싶어요. 카페를 차려서 사람들에게 행복을 주는 커피를 만들고 싶어요. 저 때문에 돌아가신 분들은 안타깝지만 저도 아직 젊잖아요.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다시는 약 안 할게요. 그녀의 반성문에는 피해자 B씨에게 미안하다, 유가족에게 사죄한다는 말보다 내가 힘들다, 내가 억울하다, 내 미래를 봐달라는 자기 연민이 90% 이상이었습니다. 이건 반성문이 아닙니다. 가명을 구걸하는 협박 편지나 다름없습니다. 판사님, 우리 아들은요. 술 한 잔도 잘 못 마시는 정말 착한 아이였습니다. 회사 갔다가 집에 오면 엄마 다녀왔어 하고 제 어깨부터 주물러주던 아이였습니다. 그런 내 새끼가 차가운 모텔 바닥에서 저 여자가 주는 독약을 받아먹고 숨이 끊어질 때까지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얼마나 엄마를 찾았을까요? 저 여자는 내 아들을 사람으로 본 게 아닙니다. 그냥 장난감, 실험쥐로 본 겁니다. 제발 우리 아들의 억울함을 풀어주세요. 저 여자가 살아서 다시 사회로 나온다면 저는 죽어서도 눈을 못 감습니다. 어머니의 절규가 법정을 가득 채웠습니다. 방청석에 있던 기자들도 눈물을 훔쳤습니다. 단 한 사람. 피고인 어 씨. 그녀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지만 어깨가 들썩거렸습니다. 우는 걸까요? 아니요. 나중에 교도관이 말해주길. 그녀는 손톱 거스러미를 뜯고 있었다고 합니다. 지루했던 거죠. 남의 엄마가 우는 소리가 그녀에게는 그저 지루한 소음이었던 겁니다.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심리적 만족을 위해 타인의 생명을 담보로 위험한 약물 게임을 즐겼습니다. 피해자들은 영문도 모른 채 고통 속에 죽어갔고 피고인은 그 옆에서 쇼핑을 하고 야식을 먹고 인증샷을 남겼습니다. 이것은 인간이 할 수 있는 범주를 넘어섰습니다. 개선의 여지가 전혀 없으며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습니다. 피고인이 작성한 반성문 어디에도 진정한 참회는 없습니다. 이에 검찰은 피고인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합니다.
아울러 신상정보 공개와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청구합니다. 검사님의 사형 구형. 대한민국은 실질적 사형 폐지 국가지만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다는 건 그만큼 이 범죄의 죄질이 극악무도하다는 뜻입니다. 유가족들은 그제야 서로를 부둥켜 안고 안도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래, 법은 살아있다. 어 씨의 표정. 사형이라는 단어가 나오자마자 그녀는 고개를 획 들고 검사를 노려봤습니다. 마치 내가 감히? 라고 말하는 듯한 눈빛. 그녀는 끝까지 자신이 죽을 죄를 지었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2주 뒤 선고 공판일. 재판부는 어떤 판결을 내렸을까요? 사실 우리 모두는 알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사형 집행은 어렵다는 것을요. 하지만 적어도 그녀가 다시는 햇빛을 못 보게 해야 한다는 것에는 모두가 동의했습니다. 피고인은 미리 치사량에 가까운 약물을 준비하고 피해자들을 유인하여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범행 수법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가 사망한 후에도 구호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여 증거를 인멸하려 했다. 비록 피고인이 우울증 등을 호소하나 범행 당시의 행동을 볼 때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이 초범이고 아직 나이가 젊으며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된 상태에서 참회할 기회를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에 피고인을 무기징역에 처한다. 또한 30년간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한다. 어 씨는 법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감옥이라는 작은 방에 갇혀 평생을 보내게 되겠죠. 하지만 여러분, 이 사건에는 아직 해결되지 않은 숙제가 남아 있습니다. 그녀에게 죽음의 칵테일을 팔았던 공급책, 텔레그램 아이디 닥터 김. 경찰은 그를 체포했다고 했지만 과연 그가 몸통일까요? 아니면 꼬리일까요? 어 씨의 재판 과정에서 드러난 닥터 김의 장부. 그 장부에는 어 씨 말고도 수십 명의 또 다른 구매자들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강남, 홍대, 이태원. 지금 이 순간에도 제2, 제3의 어 씨가 닥터 김의 약물을 들고 클럽과 모텔을 배회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다음 챕터 8. 어둠의 카르텔. 당신의 술잔을 노리는 자들에서는 어 씨는 빙산의 일각일 뿐 대한민국 밤거리를 장악한 신종 마약 유통망의 실체를 파헤칩니다. 단순한 모텔 사건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의 안전이 걸린 문제입니다. 소름 돋는 닥터 김의 정체, 그리고 그가 유통한 약물이 어디까지 퍼져 있는지. 잠시 후 8번째 퍼즐 조각을 맞춰드리겠습니다. 알림 설정 확인하시고 3분 뒤에 뵙겠습니다. 단순한 모텔 살인 사건인 줄 알았던 이 일이 사실은 대한민국 밤거리를 장악한 신종 마약 유통망과 연결되어 있다는 충격적인 진실을 폭로합니다. 구독자 여러분, 어 씨는 잡혔습니다. 그녀는 감옥에 갔습니다. 이 사건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썼던 그 위험한 약물, 에토미데이트와 근육이완제. 그녀는 의사도 약사도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그 많은 약을 어디서 구했을까요? 하늘에서 떨어졌을까요? 땅에서 솟았을까요? 경찰은 어 씨의 핸드폰에서 닥터 김이라는 이름을 찾아냈습니다. 그는 어 씨에게 약을 팔아넘긴 공급책이자 그녀를 괴물로 만든 창조주입니다. 지금부터 우리는 모텔방을 벗어나 대한민국 밤거리를 지배하는 거대한 어둠의 카르텔을 추적합니다. 닥터 김. 닉네임만 보면 마치 현직 의사처럼 보입니다. 어 씨도 처음엔 그를 진짜 의사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경찰이 IP를 추적하고 대포 통장을 뒤져 찾아낸 그의 정체는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는 서울 강남의 한 성형외과에서 근무했던 전직 영업사원 김모 씨였습니다. 의약품 납품을 담당하며 병원 창고를 제 집처럼 드나들었던 그는 병원 관리 시스템의 허점을 간파했습니다. 유통기한이 임박한 약, 폐기해야 할 약, 그리고 장부에 적지 않고 빼돌린 일명 유령 재고. 그는 이런 약들을 모아 퇴사 후 자신만의 사이버 병원을 차렸습니다. 환자는 없지만 약은 파는 병원. 바로 텔레그램 마약방입니다. 닥터 김의 방에 들어가면 마치 배달 앱처럼 친절한 메뉴판이 뜹니다. 내용을 보면 기가 막힙니다. 레드 칵테일 15분 만에 기절. 작업용 강추. 20만 원. 보이십니까? 작업용, 반항 불가. 이건 약을 파는 게 아닙니다. 성범죄 도구와 살인 흉기를 파는 겁니다. 심지어 10일 행사, 후기 작성 시 할인 같은 마케팅까지 했습니다.
씨 같은 범죄자들이 이 유혹에 넘어가지 않을 수 있었을까요? 더 무서운 건 가격입니다. 술 한 병 값인 10만 원, 20만 원이면 사람 하나를 기절시킬 수 있는 약을 살 수 있습니다. 진입장벽이 너무나 낮습니다. 돈만 입금하면 퀵서비스로 혹은 던지기 수법으로 집 앞까지 배달됩니다. 피자 배달보다 쉽습니다. 경찰은 닥터 김을 잡기 위해 덫을 놓습니다. 씨의 폰으로 위장 주문을 넣은 거죠. 물건이 급하다. 지금 당장 3세트 달라. 닥터 김은 의심했습니다. 하지만 돈의 유혹을 뿌리치지 못했습니다. 그는 서울 관악구의 한 빌라촌, 가스배관함 뒤에 물건을 숨겨두겠다고 합니다. 일명 던지기 드라프 수법입니다. 새벽 2시. 검은 모자를 쓴 남자가 나타납니다. 그가 가스배관함에 손을 뻗는 순간 잠복해 있던 형사들이 덮칩니다. 닥터 김, 아니 전직 영업사원 김 씨는 현장에서 체포되었습니다. 그의 가방에서는 수백 개의 앰플과 주사기, 그리고 수십 명의 고객 명단이 적힌 비밀 장부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닥터 김을 잡았으니 이제 끝났을까요? 아니요. 진짜 공포는 이제부터입니다. 그의 장부에는 씨의 이름인 겨울아이 말고도 무려 300명이 넘는 구매자들의 아이디가 적혀 있었습니다. 구매자들의 주소지를 볼까요? 강남, 홍대, 이태원, 부산 해운대. 대한민국에서 가장 핫하다는 유흥가는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지금 이 순간에도 저 300명의 구매자들이 닥터 김에게 산 약을 들고 클럽에서, 헌팅 포차에서 혹은 씨처럼 만남 앱에서 제2의 사냥을 준비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과거에는 물봉지 HB를 술에 타면 짠맛이 나거나 색이 탁해진다는 속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닥터 김이 유통한 신종 약물들은 다릅니다. 전문가와 함께 실험해봤습니다. 맥주, 소주, 콜라, 커피. 어디에 타도 티가 안 납니다. 맛. 약간의 쓴맛이 나지만 술의 쓴맛이나 커피 향에 묻히면 절대 알 수 없습니다. 씨가 초코우유를 쓴 건 그나마 양심적 이었던 겁니다. 독한 위스키나 칵테일에 섞으면 그 누구도 눈치챌 수 없습니다. 게다가 이 약물들의 특징은 체내 분해 속도가 엄청나게 빠르다는 겁니다. 마시고 3시간이면 소변으로 배출됩니다. 피해자가 정신을 차리고 경찰서에 가서 검사를 받으면 음성이 나옵니다. 증거는 사라지고 피해자의 기억도 사라집니다. 완전 범죄가 가능한 투명 망토를 파는 셈입니다. 닥터 김은 잡혔지만 그는 조사 과정에서 입을 다물었습니다. 자신의 상선 즉 약을 공급해준 도매상에 대해서는 죽어도 말하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의리가 있어서일까요? 아니요. 보복이 두렵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감옥에 다녀오면 조직에서 챙겨줄 퇴직금을 믿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마약 카르텔의 무서움입니다. 닥터 김은 꼬리일 뿐입니다. 몸통은 여전히 어둠 속에 숨어 닥터 이, 닥터 박이라는 새로운 닉네임으로 영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장부에 적힌 300명. 그들은 범죄 조직원이나 깡패가 아닙니다. 경찰 조사 결과 대다수가 평범한 대학생, 직장인, 자영업자였습니다. 낮에는 멀쩡히 회사 다니고 학교 다니는 사람들이 밤에는 익명의 가면을 쓰고 강간 약물, 살인 약물을 쇼핑했습니다. 여러분의 옆집 오빠, 친절한 직장 동료 혹은 어제 소개팅한 그 사람이 이 장부 속에 있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씨는 잡혔지만 공포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가까운 곳으로 다가왔습니다. 소름 돋는 일상 속의 범죄 시그널. 절대 놓치지 마세요. 과거의 범죄자들을 떠올려 보세요. 험상궂은 인상, 폭력 전과 사회 부적응자. 우리는 그들을 보면 본능적으로 피했습니다. 위험하다는 신호가 오니까요. 하지만 씨는 달랐습니다. 그녀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 칼도 독약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무해함 아밀리리터 ESSNESS였습니다. 여리고 약해 보이는 외모. 먼저 다가와서 웃어주는 친절함. 설마 저 사람이 나를 해치겠어? 이 방심이 바로 그녀가 노린 틈이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것을 사냥의 진화라고 부릅니다. 힘으로 제압하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이제는 신뢰를 이용하여 화학적 거세 약물을 통해 상대를 무력화시키는 훨씬 더 세련되고 훨씬 더 치명적인 사냥꾼들이 거리를 활보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의 피해자 B씨, C씨, 그리고 생존자 D씨.
모두 건장한 20대 남성이었습니다. 왜 그들은 저항하지 못했을까요? 단지 약물 때문이었을까요?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불편한 진실 하나. 바로 남성 피해자에 대한 사회적 편견입니다. 그녀는 확신했습니다. 이 남자들은 신고 못해. 쪽팔려서라도 못해. 그녀의 범죄가 12월, 1월, 2월까지 이어질 수 있었던 건 어쩌면 남성 피해자들의 입을 막아버린 우리의 편견 때문 아니었을까요? 백문이 불여일견. 저희 제작진이 직접 실험을 해봤습니다. 평범한 20대 여성이 길거리에서 모르는 남성에게 오픈된 캔 음료를 건넸을 때 과연 몇 명이나 받아 마실까요? 20대 여배우가 벤치에 앉은 남성에게 접근한다. 저기요, 제가 10일이라서 하나 남는데. 드실래요? 너무 더우시죠? 이거 시원해요. 충격적인 결과입니다. 10명 중 무려 7명이 모르는 사람이 주는 음료수를 받아 마셨습니다. 심지어 뚜껑이 따져 있는 음료수도 호의라고 생각하고 마셨습니다. 이게 바로 어씨가 노린 한국인의 정입니다. 거절하면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문화. 공짜를 마다하지 않는 심리. 이 실험이 실제 상황이었다면 오늘 서울거리에서만 7명의 희생자가 나왔을 겁니다. 문제는 또 있습니다. 어씨가 쓴 애토미데이트. 사건 당시에는 향정신성 의약품 마약류로 지정되지 않아서 소지하고 있어도 처벌이 약했습니다. 법이 기술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입법 지체레그 현상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어둠의 경로 텔레그램, 다크웹에서는 법망을 피해갈 수 있는 신종 유사 마약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물봉지 HB처럼 무색무취인 약물, 알코올 분해를 막아 급성 중독을 일으키는 약물. 어씨는 잡혔지만 닥터 김 같은 공급책들은 지금도 새로운 살인 레시피를 개발해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번엔 절대 안 걸리는 약입니다. 검사에도 안 나와요. 이런 홍보 문구와 함께 말이죠. 다시 유일한 생존자 D씨의 이야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그는 몸은 회복했지만 마음은 영원히 12월 9일에 그 방에 갇혀 있습니다. 사람을 못 만나겠어요. 누가 커피를 타줘도 의심부터 해요. 여기 뭐 탔나? 편의점에서 산 음료수도 제가 직접 따지 않으면 못 마셔요. 여자친구요? 꿈도 못 꿔요. 여자가 웃으면서 다가오면 그날 밤 어씨의 그 미소가 겹쳐 보여서 토할 것 같아요. 이것이 바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PTSD입니다. 어씨는 그에게서 돈을 뺏은 게 아닙니다. 그의 일상, 신뢰,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영원히 빼앗아 간 겁니다. 이건 영혼살인입니다. 지금 핸드폰을 켜보세요. 랜덤 채팅, 데이팅 앱, SNS DM. 혹시 모르는 누군가가 말을 걸어오고 있나요? 심심해요. 술 한잔해요. 저 그쪽 마음에 드는데. 물론 그중 99%는 평범한 인연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1%, 단 1%의 확률로 그곳에 제2의 어씨가 숨어 있다면 그 1%에 걸리는 순간 당신의 인생은 송두리째 날아갈 수 있습니다. 어씨가 쓴 수법. 늦은 밤, 즉석 만남 유도. 밀폐된 공간 모텔, 룸술집 선호. 자신이 준비한 음식이나 음료 권유. 이 3박자가 맞아떨어진다면 도망치세요. 그건 호의가 아니라 덫입니다. 이제 마지막 챕터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우리는 범죄를 받고 증거를 받고 재판을 받고 사회의 어두운 민낯까지 봤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평생 집 밖으로 안 나가고 아무도 안 만나고 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이 방송을 끝까지 보셔야 하는 이유. 그것은 바로 당신과 당신 가족의 안전 때문입니다. 절대 놓치지 마세요. 마지막 챕터에서 뵙겠습니다. 첫 번째, 만남의 시작입니다. 외로움은 죄가 아닙니다. 누구나 사람을 만나고 싶고 사랑받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그 외로움이 방심이 되는 순간 포식자는 그 틈을 파고듭니다. 어씨의 프로필 기억나시나요? 심심해요. 술 한잔해요. 아주 평범하고 무해해 보였죠. 하지만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너무 완벽한 타이밍은 의심하라. 만남 앱에서 대화가 시작된 지 30분도 안 됐는데 지금 바로 만나요. 저희 집으로 갈게요. 모텔 잡으세요. 이렇게 속전속결로 진행되는 만남 99.9% 위험합니다. 정상적인 사람은 낯선 사람에 대한 경계심이 있습니다. 경계심 없이 훅 들어오는 사람. 그건 그 사람이 대담해서가 아니라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직감을 믿으세요. 왜 이렇게 적극적이지? 왜 이렇게 급하지? 이런 느낌이 든다면 그건 여러분의 뇌가 보내는 생존 신호입니다. 그 신호를 무시하지 마세요. 차단 버튼을 누르는 건 예의 없는 게 아니라 현명한 겁니다. 그리고 반드시 지켜야 할 오프라인 인증 절차. 첫 만남은 무조건 사람 많은 카페나 오픈된 술집이어야 합니다. 조용한 데 가자, 룸으로 가자. 이 말을 듣는 순간 뒤도 돌아보지 말고 나오세요. 그곳은 밀실이고 밀실은 곧 그들의 사냥터입니다. 두 번째, 가장 중요한 섭취의 순간입니다. 이번 사건의 핵심 흉기는 칼이 아니라 음료수였습니다. 씨는 뚜껑을 딴 음료수를 건넸고 피해자들은 의심 없이 마셨습니다. 여기서 생존 법칙, 아주 간단하지만 강력한 한 줄입니다. 내 눈앞에서 따지 않은 것은 마시지 않는다. 편의점에서 사온 10일 음료수. 오빠 목마르지? 하며 건네는 비타민 드링크. 만약 뚜껑이 딸깍하고 열리는 소리를 직접 듣지 못했다면 죄송하지만 거절하세요. 저 지금 속이 안 좋아서요. 이 한마디 거절이 여러분의 목숨을 살립니다. 술자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화장실에 다녀왔는데 내 술잔이 채워져 있다. 아깝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버리세요. 그 술 한 잔 값이 여러분의 인생보다 비쌀 수는 없습니다. 해외 클럽에서는 이미 상식인 네버 리브 요 드링크 언어텐디드 잔을 방치하지 마라. 이제 한국에서도 필수 생존 수칙입니다. 세 번째, 만약에라도 함정에 빠졌다면 몸이 이상하다. 술 기운과는 다르다. 혀가 꼬이고 몸이 마비된다. 이때가 골든타임입니다. 많은 피해자들, 특히 남성분들이 이 순간에 주저합니다. 에이, 내가 술을 너무 급하게 마셨나? 여기서 쓰러지면 쪽팔린데. 여자가 보고 있는데 약한 모습 보이기 싫어. 이런 생각이 여러분을 죽음으로 몰고 갑니다. 기억하세요. 씨 같은 범죄자들은 여러분이 쓰러질 때까지 기다립니다. 몸에 이상 신호가 오면 즉시 상대방에게 알리지 말고 종업원에게 도움을 요청하거나 바로 119를 누르세요. 그리고 소리치세요. 나 술 안 취했어. 약 먹은 것 같아. 경찰 불러줘. 크게 소란을 피워야 합니다. 그래야 주변의 시선이 집중되고 범인이 함부로 여러분을 데리고 나가지 못합니다. 쪽팔림은 순간이지만 생명은 하나뿐입니다. 자, 이제 생존 수칙을 다 전해드렸으니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보여드릴 것이 있습니다. 씨가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구치소에서 지인에게 보냈다는 편지 내용 중 일부를 입수했습니다. 우리는 그녀가 감옥에서 뼈저리게 후회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이 편지를 보고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녀의 진짜 속마음 공개합니다. 여기 밥은 맛없어. 근데 뭐 지낼만해. 근데 솔직히 좀 억울하지 않냐? 내가 죽으라고 고사 지낸 것도 아니고 지들이 외롭다고 재워달라고 징징거려서 재워준 건데 그 남자들 나 아니었으면 평생 여자 손이나 한번 잡아봤겠어. 마지막 가는 길에 내 얼굴 보고 갔으니까 걔네한텐 호상이지 뭐. 나가면 이번엔 더 조심해야지. 안 들키게. 그리고 나가면 더 조심해야지. 여러분, 이게 악마의 민낯입니다. 그녀에게 피해자들은 인간이 아니라 그저 자신의 유희를 위한 소모품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여전히 안 들키는 법을 연구하며 출소를 꿈꾸고 있습니다. 무기징역? 가석방 없는 종신형이 아닌 이상 그녀는 언젠가 20년 뒤, 30년 뒤, 50대가 되어서 60대가 되어서 우리 곁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그때 그녀의 손에는 또 다른 음료수가 들려있을지도 모릅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 사건을 그리고 씨의 얼굴을 절대 잊지 말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방송을 마치며 1월과 2월 차가운 방에서 홀로 떠난 두 청년을 추모합니다. 그리고 12월의 생존자 D씨.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부디 죄책감에서 벗어나 다시 따뜻한 일상으로 돌아오시기를 간절히 빕니다. 우리는 약속합니다. 냥냥 뉴스는 씨가 가석방 심사를 받는 그날까지 그리고 텔레그램 뒤에 숨은 닥터 김이 잡히는 그날까지 이 사건을 기록하고 감시하고 떠들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90분의 대장정 여기까지입니다. 이번 특집 방송이 여러분의 안전을 지키는 작은 방패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여전히 위험하고 법은 여전히 느립니다.
하지만 우리가 눈을 부릅뜨고 지켜보는 한 그들은 어둠 속에서 마음대로 춤출 수 없을 것입니다. 진실을 쫓는 뉴스, 약자의 편에 서는 방송. 냥냥 뉴스는 다음 주 더 강력하고 충격적인 사건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아직 구독 안 하셨나요? 범죄자들은 우리가 잊어버리길 기다립니다. 그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건 우리의 기억과 관심입니다.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 냥냥 뉴스의 감시자가 되어주세요. 여러분의 클릭 한 번이 세상을 바꿉니다. 지금까지 냥냥 뉴스 냥이 앵커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밤은 부디 안전하세요.